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0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6일에 시행된 시험이네요. 문제 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건물 서 있는 거 쓰러뜨리고 건물 새로 짓기 위한 거니까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나 시운전비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취득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맞네요. 토지 등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세금과 공과금으로. 자, 풀이봅시다. 토지 등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 또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자본.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즉 자본조정 항목에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고, 이것을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이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니까 자본이익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즉 감자차손이 생길 당시에 감자차익이 존재하면 먼저 우선 상계합니다. 그리고 남는 잔액이 있다면 그것은 자본잉여금이 아니죠.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자본잉여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본잉여금을 무상증자해서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주식 나눠주는 거, 이게 주식배당이겠죠. 네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상계합니다. 그리고 남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합니다. 얘도 똑같죠. 감자 차손도 마찬가지로 차익과 상계하고 남으면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얘도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으면 감자 차손은 남으면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지폐, 사용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해서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바드름, 그리고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단기 대여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자, 해설 봅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현금,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만기가 도래한 요거는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해요. 즉시, 지급 즉시 돈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해설, 단기 대여금이죠.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여기서. 그럼 나온 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니까, 거기서 뭘 빼겠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접대비, 차량유지비 두 개가 있네요. 나머지는 영업의 비용.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이거 빼고, 이거 뺀 게 답이 되겠죠. 풀이봅시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5천만 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차량 유지비와 접대비를 두 개를 뺍니다. 그게 영업이익이 되겠네요. 기부금과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 액면에 적힌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더 커요. 그럼 시장에 투자한 게 더 이익률이 크니까 액면이 작으면 비싸게 발행할 수가 없고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하게 됩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해당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 또는 환입하게 됩니다.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 그러면 사채는 할인 발행하게 되네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 자료입니다. 실제 단기 제조 간접비가 120만 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비행기 A와 B로 나눠줍니다.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냐?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를 배부받은 것을 합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조 간접비 120만 원을 뭘 기준으로 나누느냐? 직접 재료비니까 이 두 비행기의 직접 재료비 합계인 150만 원을 요것으로 나눠주면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 배부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0.8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 0.8원에다가 비행기 A의 직접 재료비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을 곱하면 68에 48. 그래서 48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60, 40, 48을 더한 게 정답이 되겠죠. 풀이 잠깐 볼게요. 실제 단기 제조 간접비가 120이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직접 재료비라고 했으니까 직접 재료비의 전체 합계 150으로 나누면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직접 비행기의 직접 재료비 60에다가 배부율을 곱하면 이게 제조 간접비 비행기 A가 가져가야 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농업비 그리고 방금 계산된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게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네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기초제공품, 단기착수, 기말제공품, 공손품 그리고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3%다. 비정상 공손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공손 수량을 계산할 때 일단 기초 제공품이 있을 것이고 단기에 새로 착수한 게 있고요. 아무 일이 없으면 기말 제공품을 뺀 게 완성품 수량일 텐데 여기서 공손이 생겼으니까 공손을 뺀 나머지가 이제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 3,000개에다가 단기에 착수한 2,300개를 더해가지고 빼기 기말이 1,100개가 남아있을 텐데 여기서 공손품이 200개면 단기에 완성된 수량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 완성된 수량의 3%가 정상 공손이니까 그럼 그 나머지가 비정상 공손이라는 얘기겠죠? 풀이 봅시다. 기초제공품, 단기착수, 기말제공품에서 공손품을 뺀 이 4,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거예요. 아까 봤던 계산 구조죠. 이 완성된 수량의 3%가 정상 공손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00개가 공손품인데 나머지 200개에서 정상 공손 120개를 빼면 80개가 비정상 공손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정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시간당 만원입니다. 노무시간당 만원, 예상 직접 노무시간이 11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100시간입니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140만원인 경우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예정 배부액을 구한 다음에
실제 배부액, 실제 발생액을 넣으면 이것이 이제 플러스 예정이 많다. 그러면 플러스가 나면 이게 과대 배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면 과소 배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실제는 나왔으니까 예정 배부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 예정 배부액은 실제 직접 노무시간 여기 100시간에다가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 직접 노무시간당 10,000원이니까 10,000원을 곱해주면 이게 예정 배부액이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이네요. 예정 배부액이. 그런데 실제가 140이야. 과소 배부했죠. 40만 원만큼 과소 배부한 경우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이 봅시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면 배부 차이가 될 거고, 자, 여기 실제는 바로 알려줬으니까 140이고 여기는 140이죠. 예정 배부액은 배부 기준인 직접 노무시간 실제 발생액이에요. 예정 발생액이 아니라 제조 간접비 예정 직접 노무시간에 예상 노무시간이 아니고 실제 노무시간의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시간당 얼마나 그러냐? 직접 노무시간당 10,000원. 그래서 100시간 곱하기 10,000원 해서 100만 원 빼기 140은 마이너스 40만 원 과소 배부가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공통 부분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점유 면적이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은 각 부문의 종업원 수. 그 다음에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기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아니라 기계 사용시간 이런 것들로 해야 되겠죠.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기계 사용시간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아래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 고정원가 그래프를 찾으래요. 자, 원가가 있고 조업도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변동비.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총 원가가 일정하면 이것이 고정비겠죠. 고정원가.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는 것은 이거는 단위당 변동비입니다. 단위당 변동비.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단위당 고정비 원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저 그래프는 변동원가 그래프, 이거는 고정원가 그래프, 이거는 단위당 변동원가 그래프, 이게 단위당 고정원가 그래프가 되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단위당 고정원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할부 판매 이자 상당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매출 애누리에 환입된 거 포함되지 않고 재화를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즉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건 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설,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문제 12번.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것.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맞네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얘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호주의에 따라서 저 상대방 국가에서도 면세를 적용하면, 과세를 시키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걸 보고 상호 면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저 국가에서 영세율을 적용해주면 우리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외화 획득 장려 사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설 볼게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즉 우리나라 사람, 내국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면 상호주의, 상호 면세주의에 따라서 저 나라도 영세를 적용해주면 우리도 적용한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설,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지만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건설업은 어떤 경우에도 다 무조건 다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우리는 노하우라고 하죠.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서 주는 이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여기처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재를 전부 일부 부담하더라도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해서 볼게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판단 시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에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 중에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의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 걸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그 다음에 과세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일의 상황에 따른 게 아니라 사망한 날의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장애의 치유는 전날, 사망은 사망일의 전날의 상황, 그러니까 올해까지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나이 판정할 때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맞네요. 해설, 인적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을 하시거나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의 전날 그리고 치유일의 전일의 상황에 의해서 판정해 주는 게 예외적인 상황이란 얘기네요.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은 아니에요. 퇴직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원천징수 중에서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으니까 예납적 원천징수는 세금을 먼저 내는 것에 불과하고 다시 소득을 다 합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이 됐건 과세가 됐건 다 매출,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의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해설.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그러니까 사업이니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일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자기의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소득과만 통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